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즉, 모든 게 다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죠.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새로운 바뀐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전략의 틀,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판이 바뀌었으면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에 경영 전략, 많이 사용하던 경영 전략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결국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분업 구조를 이제 일본이 깨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우리 정부가 자꾸 제조 기술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일본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는데, 관점을 바꾸면 제조 기술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오늘날 스마트폰 신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서비스를 봤어요. 지금도 아이폰 소유자들은 갤럭시가 아무리 조금 더 좋다고 해서 쉽게 안 바꾸죠. 거기에는 서비스적 요소, 즉 프라이드든 자부심이든 하여튼 서비스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타벅스에는 뭔가 다른 게 있죠. 커피는 오히려 커피 전문점 매니아가 만드는 커피 전문점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1등 제조만 갖고 쫓아가다가는 하나도 못 팔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조금 좀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다 서비스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제조와 소프트웨어는 뭔가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제품에다가 뭔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그렇게 뭔가가 융합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서비스죠. 서비스라는 단어밖에 현재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뭔가 더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냥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스마트폰, 핸드폰,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죠. 그죠? 그럼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조 아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서비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점을 이제 그렇게 보고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가 하는 걸 어떻게 찾아내고 접근하느냐. 그러면 그걸 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계략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려워요. 알리는 것 자체가. 제 강의를 들으면 강의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부 정책, R&D 정책 방향 다 좀씩만 손을 보면 투자하는 R&D 기술들이 다 살아날 텐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가 몇 번 제가 만든 경영 전략의 틀을 좀 팔아먹기는 했어요. 수용이 적극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국회에서도 최근에도 이제 분야별로 몇 분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산업혁신의 방향 같은 쪽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워낙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니까 제 관점대로 설명을 하면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혁신을 얘기하는데요. 아직 혁신 방법 못 찾았습니다. 정부가. 맨날 혁신을 얘기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정책 나오는 거 보면. 창조경제도 똑같은 목표였어요. 창의적으로 해서 산업을 혁신하자였어요. 근데 끝끝내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어차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경제, 국민의 행복, 더 나은 삶 이거거든요. 본질적 내용은 바뀐 적이 없고 구호만 좀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창조경제에서.
대상은 그대로 있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신문에서 실제로 정책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고 그 전보다는 덜 떠드는데 어쨌든 창조경제는 워낙에 창조경제 강조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소주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좀 갈려서 혁신성장 못하는 게 좀 덜 드러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아직도 혁신성장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4차 산업이면 이렇게 특징을 하는데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대부분은 IT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변화의 핵심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IT에 맞죠. 그러면 산업혁명의 흐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거였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이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뭐였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걸 전기로 변환해서 훨씬 더 에너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장이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더 가속화돼서 대량 생산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 3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여기에 IT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정교하게 하면서 소비자 맞춤형으로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제조 혁신이죠. 아직도 제조 혁신은 되는데 스마트 공장 뭐 이런 얘기 하죠. 좀 더 컴퓨터 역할이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 아마 미래의 학자들이 다시 분류한다면 3차와 4차는 컴퓨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에너지, 화석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는 결국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더 똑똑해져 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요. 특히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더 많이 획기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좋아진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제조를 밑으로 넣었는데요. 제조는 앞으로 그 자체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도 얘기하고 다 부가가치가 없다고 표현하죠. 부가가치가. 경쟁은 치열하고 가격은 못 올리고 날이 갈수록 마진은 줄어들죠. 성공하고도 죽을 수 있어요. 상대방 다 죽이고 나도 죽어요. 왜? 죽이는 과정에서 너무 마진을 못 만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도 죽이고 나도 죽어. 그게 제조에만 목숨 걸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내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 스타벅스가 한 것처럼. 그거는 결국엔 커피를 팔지만 커피도 비싸게 팔지만 다른 것도 많이 팔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플의 정체를 제가 그대로 까발리면요. 망해가던 컴퓨터 조립업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걔네는 컴퓨터를 거의 조립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만들 줄 몰라서 옛날에 매킨토시의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한테 맡겼다가 배신당했죠. 빌 게이츠만 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리하게 시장을, 소비자를 볼 줄 알았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조 인프라, 제조는 이제 인프라로 봐야 됩니다. 제조 그 자체는. 그게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시장이 원하는 뭔가의 통합 서비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 좋습니다. 아주. 제품이 서비스 질을 좌우하게 합니다. 서비스 경쟁, 결국엔 경쟁 가다 보면 제품의 질도 높여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비스다. 이런 얘기죠. 지속 가능하고 한 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제품 중심의 기술 혁신은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요즘의 혁신 활동을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많이 R&D를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꾸자꾸 떨어져요. 성장률이라든가 뭔가
자꾸 떨어져요. 우리나라 R&D가 세계에서 GDP 대비죠. 돈 버는 거에 비해서 R&D는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R&D 절대 액수를 비교해서 중국, 일본, 미국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패러다임으로는요,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자들 돈이 많으니까 다 빼갈 수 있잖아요. 시장이 넓으니까 어떤 기술이든지 당연히 우리를 넘어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혁신 주기가 단축되고 혁신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만 가면 결국 뭐 레드퀸 이건 뭐죠?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자리에 있더라. 뭐 이건 저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거기 나오는 얘기고요.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서비스 전략 중심 서비스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 진단이 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중심의 시대다. 근데 서비스를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뭐 호텔이나 뭐 저 음식점 서비스 이런 것만 서비스가 아니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서비스라고 봤을 때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면 전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제조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활용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경제학자들이 정의했다고 이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현상을 보고 경제적 현상을 설명할 뿐이에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제조 중심은 아니다 하는 거가 명확하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서비스 혁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용어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모노초쿠리라는 운동은 일종의 서비스 혁신 쪽에 가까운 제조 혁신이지만 가까운 건데, 여기 모노와 츠쿠리의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제조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모노초쿠리 운동이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관점이 철저하게 고객 중심 뭐 나도 했었어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제조 기술자들도 다 고객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본다면 나의 제품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좀 더 큰 차원의 서비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서비스만 자기가 하는 거는 기껏해야 옛날에 맥킨토시 만들고 뭐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내가 만드는 맥킨토시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가 뭘 하는데 쓰지? 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건 통신시장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게 또 결국은 컴퓨터야. 그전에는 그걸 전화기로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건 컴퓨터야. 이게 내 영역이지. 그래서 잡아먹은 거는 1차적 그게 가장 큰 시장이 통신시장이었는데 그걸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배력을 가졌잖아요. 그렇다고 통신업자들을 죽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업자들도 아마 그때보다 매출은 지금 많아졌을 거예요. 지배권을 잃었을 뿐이죠. 거기 파는 음악회사,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그전보다 생산한 가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망한 데도 있죠. 개별적인 단말기 만드는데 그거는 숫자가 적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된 회사들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역할이 플레이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위치도 조금 바뀌고 그죠. 그렇지만 토탈 가치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전화비, 가정 단위로 쓰는 전화비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전화기만 있을 때는 한 가정에 2, 3만 원 쓰던 거, 핸드폰까지 해도 1인당 3, 4만 원 많았어야 요새는 1인당 10만 원씩 써요. 어마어마한 가치 창조를 해낸 거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거 못 만들면 경쟁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고도 죽는다. 제가 이제 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산업 시대를 살아왔고 50년간의 정보화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룰이 완전히 다 바뀌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국가를 움직이는 방식이나 이게 바뀌었냐고요. 정부 부처 이름 거의 그대로 있어요. 몇 개는 바뀌었는데 역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혁신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기업들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각자 도생을 해야죠. 중요한 건 요거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화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제학도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산업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제학이 생겼어요. 여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영학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경영학도 하나도 안 맞아요.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산업시대가 시작할 때 경제학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제조업 시작했어요. 경제 논리는 모르고 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와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 이 나중에 경제학이 생긴 거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경영학이 만들어졌는데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영, 경제 다 용도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의 법칙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경제가 통합돼야 된다. 경영도 답을 못 내고 경제도 답을 못 내니 둘이 합쳐서 해보면 좀 낫겠다. 저는 그렇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경제학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직도 경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경제가 실패를 하죠. 경제 정책이. 이건 현실입니다. 몰라요, 잘. 어떻게 해야 일본을 싸워 이기는지. 이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답을 줘야죠.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유 경제다. 공유 경제가 뭘까요?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유라는 단어 다 이해하고 경제라는 단어 다 이해합니다. 마이클 포트는 세계적 경영 전략의 대가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쓰는 그 경영 전략의 틀이 이 사람 머리에, 이 사람이 컨셉을 정리를 한 거예요. 경쟁자를 싸워서 이기는 법. 그 사람이 공유 가치 시대다고 얘기했어요. 둘 다 공유라는 말을 썼네요. 그런데 공유는 잘못하면 비극이에요. 비극을 안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 2009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경제학상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이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어요. 공유를 어떻게 잘했나. 세계 곳곳에서 공유를 잘한대요. 이따 말하는 공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눈에 보이는 자원, 예를 들면 산, 강,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어떻게 잘 공유를 한 데는 부자가 됐고 공유를 못한 데는 황폐화되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칙을 만들었어요. 봤더니 요약하니까 이렇더라.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요거를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목표 설정,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얘기를 이해해야 되고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 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합의를 잘 지키면 우리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야.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같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이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제도와 관계된 거예요. 제도 혁신입니다. 정부가 지금 규제 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제도 혁신이죠. 근데 목표 없이 규제 개혁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택시 시장 그냥 혁신만 해라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다 분신하고 난리죠. 사람 죽이자고 우리가 규제 개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잘 되고 국민들도 잘 되는 룰을 만들어야죠. 편리해지면요, 사람들 더 많이 택시 탈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도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술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올 거야를 전제로 두고 현재 택시 기사도 스무스하게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해 가도록 유도하는 그거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편리해지면 사람들은 차를 더 많이 탈 거거든요. 타다고 카카오고 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법칙은 요 8번까지고요. 이때는 IT가 없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IT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IT가 있어서 즉 플랫폼이라는 이런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자원을 공유하는 건 이 사람이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창조해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잘 써서 기존의 제조 기술 같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예민하게 고객을 살피는 사람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고안을 한 거죠. 우리 지금부터 그거 해야 돼.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도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차량들을 다 어떤 공유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공유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공유는 차를 공동 소유한다, 집을 공동 소유한다, 이게 아니에요. 공유의 잉글리시 버전은 shared economy예요. shared value예요. share라는 단어 아시죠? 분배의 뜻이 더 강해요. 나눠 먹자. 창조한 다음에 나눠 먹자. 가치를 만든 다음에 잘 나눠 먹자, 사이좋게. 그게 create shared value, 공유 가치예요. 그런 경제를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같이 노력해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자원, 우리 공유 자원을 질서를 가지고 잘 가치 있게 만들어서 팔아서 공유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공유 가치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유 가치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IT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연대할 수 있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즉 새로운 가치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쉐어하라. 이게 쉐어. 공평하게 역할에 맞게. 요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통신사들의 먹거리를 갖다가 빼앗을 때는 교묘한 전략을 썼단 말이죠. 쉬운 건 아니죠. 이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러면 폰만 쳐다보고 저거 제조업이네. 와,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대단한 나라네. 그러지만 가치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치에 우리가 먹는 건 기껏해야 단말기 값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낼 때는 거기서 기계값보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서비스를 사실은 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전부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서비스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편리해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여기서 스마트폰 서비스 거부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사회에서 퇴출당할 날 각오하고 안 쓰면 되죠. 거부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기존 산업의 결합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죠. 스마트폰에 있던 게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있던 거 그냥 묶었을 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교활하게 전략을 잘 써서 남의 것까지 뺏어먹을 정도로 머리는 잘도 굴렸는데, 서비스라는 거죠.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인문예술의 시대가 왜 인문예술의 시대냐면,
여기 글, 그림, 영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팔리는 것도 콘텐츠라는 건 전부 예술적 수준이 돼야 팔려요. 그죠? 우리가 아무거나도 음악 아무거나 만들면 듣나요? 정말로 좋은 것만 듣죠. 그러니까 인문예술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봐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특징은 사실 통합설계예요. 통합설계. 뭔가 통합. 작은 거, 이게 너무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스티브 잡스처럼 뭐 스마트폰 이 어마어마한 거 안 해도 돼요. 동네에서 카페를 하더라도 스타벅스를 보세요. 스타벅스를 넘어가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커피 만들어야죠. 인테리어 있어야죠. 케이크도 만들어야죠. 자, 이게 제조잖아요, 전부 다? 제조를 결합한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맹점이 뭐냐? 커피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원두커피. 그래서 블루포트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걸 또 넘어선다고 또 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요. 핸드드립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고급 서비스로 가려면요. 기계화만 갖고는 안 돼요.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결국 수많은 세력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동네에서 내가 자영업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공유 가치예요. 아마 그 관점에서 보면 전략이 보일 겁니다. 내가 동네에서 스타벅스를 이기겠다. 그러면 커피는 당연히 스타벅스보다 좋은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 빵 당연히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거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고를 찾아내야죠. 여기에다가 각종 홍차 같은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은 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다 한다? 불가능하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영역별 최고의 지식들의 결합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식 결합 쪽으로 전략을 펼치시면 됩니다. 원리는 절대 안 어렵습니다.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신화의 출발점은 CDMA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기술 좋았다고요? 이거 시작할 때 우리 기술 하나도 없었어요. 핸드폰 세계적으로 못 팔았어요. 모토로라, 노키아, 전혀 게임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CDMA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CDMA용 핸드폰을 안 만들었죠.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 이유가 없죠. 우리끼리 만들었죠. 삼성, LG, 펜텍 이런 데들이. 2년 후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질은 별로 안 좋으니까 후진국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돈 벌어서 퀄컴에 다 준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우리는 퀄컴에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생산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서비스는요, 지식 결합에 의해서 가치 창조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기술은 솔직히 R&D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생각해요. 지금 R&D 하는 거요, 정부에서 하는 거, 과기통신부뭐 20조 얘기하는데 90% 이상 안 써요. R&D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요, 안 써요. 거의. 내가 10% 여주 둔 거는 되게 후하게 줘서 10% 남아있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에너지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에너지 혁신 정책 과제를 제가 이제 컨설팅 차원에서 이제 수주하면서 에너지 업계 사람들이랑 같이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에너지 분야를 잘 몰라서 저는 이제 방법론이 있는 거지 영역별 지식은 다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근데 제가 그 과제하고 나서는 이제 에너지 하는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에너지 여기 저 애기평에서 하는 1년에 8천억을 쓰는데 아마 90% 이상은 안 쓰일걸 그랬더니 에이 교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안 틀렸어요. 99%요. 하나도 안 쓰인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에요. 소프트웨어는요, 조금만 틀려도 못 쓰는 게 소프트웨어. 내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바로 서비스 하려고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는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만 틀려도 못 쓰죠,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그게 소유권이 바뀌면 고치지도 못해요. 즉, 서비스 할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는 못 쓰죠. 남이 만든 거. 왜 고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R&D 체계도 지금부터 고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좀 알리려고 그렇게 높은 분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높은 분들을 못 만나서 제가 아직도 설득을 잘 못했는데 조금만 바꾸면요. R&D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집니다. 즉 자기가 한 R&D가 시장에서 살아날 때 평생 노후 보장이 됩니다. 지금 R&D는요. 그냥 월급 받고 R&D 하는 기간 동안 시간 때우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R&D 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돈 되는 사업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그 관점에서 제가 다른 서비스들도 왜 갑자기 농업이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유럽은 서비스로 갔어요. 식당 계속 요리를 창조해내죠. 그게 품질 인증 덕분이에요. 미쉐린. 프랑스 포도주, 오늘날 포도주가 된 거는요. 철저한 품질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단순 제조라고 봐야 되나요? 서비스라고 봐야 되나요? 결과는 프랑스는 농업을 온전하게 그대로 하면서 포도를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해요. 남는 포도도 없다는 거죠. 와인을 만들어 갖고 보관할수록 비싸지는데 빨리 팔면 빨리 팔고 늦게 팔면 더 좋고 그렇게 된 거죠. 와인 관련된 산업의 종사자가 전 국민의 10%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국민들한테 술을 먹게 권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서비스가 없어요. 농업 생산만 하라 그랬어요. 결과는 쌀은 갖다 버리고 국민들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소주나 먹고 당뇨병이나 걸리고 몸에 안 좋은 돼지기름, 소기름하고 결합이 잘 일어나죠. 소주하고 얼마나 잘 맞아요. 다 몸에 나쁜 거죠. 그 빈틈을 헤집고 사케가 들어오고 와인이 들어오고 세계 맥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농업입니다. 농업 정책하는 사람이 조금만 바꾸면 농업 생산이 아니라 농업 서비스다. 어마어마한 제조가 살아날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이걸 요약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요거 시작할 때도 혼돈은 있었어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노동자 보호법을 쫙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여기에 있어요. 노동자 보호. 그러니 잘못된 거죠. 지금은요. 노동자 보호할 필요 없어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날 겁니다. 제대로만 하면요. 제조에서 서비스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일자리가 사람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필요해요. 지금처럼은요. 로봇 쓰지 말자 운동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데. 스마트 공장이요? 정부는 자꾸 스마트 공장만 강조를 하는데요. 스마트 공장 하나 잘 되면요.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일자리 없으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그 제조 전부 다, 제조 과정 전부 다 당연히 로봇한테 줘야 돼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만 더 고도화하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 하는 방법이요. 이때는 일자리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 문화, 주거 시설을 만들어. 이게 인프라입니다. 주거 기반. 이 앙코르 와트
마추픽추 있는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주거 기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돼 있는 나라는 문화가 융성했어요. 기술도 발달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밖에 안 남았는데 문명이죠. 새로운 서비스업이 생겨나고 산업시대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때요? 이게 있어서 이거 했겠어요? 이게 있어서 이걸 했겠어요? 원래 공장이 먼저 생기면서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부 R&D를 보면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요. 틀렸어요.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명확할 때 플랫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공한 데는 전부 플랫폼이 있더라. 그래, 돈 나눠줄 테니까 플랫폼 만들어라. 하나도 안 쓰이죠. 서비스를 먼저 명확하게.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융합이라는 말 쓰고 있으면 틀렸다. 서비스라는 말 써야 된다. 융합은 그냥 갖다 아무렇게나 섞으면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우리는 지식을 결합을 시켜서 뭐 융합이라는 단어도 좋아요.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실현해내면 되는 거예요. 좀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되겠죠, 하기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제품과 서비스 융합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요. 제품에다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집어넣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제조업자 중심의 서비스예요. 이거는 관점이 틀렸어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우리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여기다가 의자를 좀 더 편하게 최고급 의자를 넣고 이건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제조업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내 제품이 쓰이면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 서비스 융합에 제품에다가 서비스를 얹어서 팔아라 이런 거는요. 벌써 이 자체가 20, 30년 된 거예요. 자동차 해서 GM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때 돈이 결국 AS 같은 어떤 서비스에서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거 벌써 20, 30년 전 개념이에요. 그걸 모든 제조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서비스 중심이에요. 제조 중심에서 제조 플러스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 중심이에요.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 서비스예요. 엔지니어들, 자동차 기술자들은 최고의 엔진, 최고 성능 좋은 자동차 이러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주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자율 같은 거 나오는데 엔진 필요 없잖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이렇게 결합을 하면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게. 물론 거기에다 프라이드까지 있으면 더 좋죠. 자부심을 느끼는 차면 더 좋기 때문에 디자인은 중요하겠죠.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수소 자동차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수소가 이길지 전기가 이길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적절한 가격의 자동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등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전략이다. 그러면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왔고 앞에까지는 전부 제가 논리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논리 개발한 거고. 자, 전략의 틀이 어떻게 되냐. 뭐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영 전략의 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요. 블루오션 전략도 있고 뭐 디자인 띵킹도 뭐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바로 우리가 이제 기술만 했다 실패한 사례죠. 아이팟.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아이팟이 나오면서 이런 거예요. 제조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팟에 비해서 아이리버가 만드는 게 뒤지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우리 삼성 스마트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기술에만 금을 걸면. 그래도 좀 적응한 게 삼성 페이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나마 대응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조금은. 고객 경험 중심인데,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해했다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생태계, 산업 생태계, 즉, 협력해야 될 생태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누가 있는지. 저는 일본이 소재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삼성이 너무나 국가적으로 지금 중요하고,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국가 저걸로 봤을 때는 반드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거다. 1등 제품 안 만들면, 지금 삼성이 일본 업자한테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항상 1등 폰을 만들기 위해서 1등 반도체를 만들기로야 됐기 때문에 일본 업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1등 제품 기준이었어요. 아이폰은 1등 제품,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비슷하게 가야죠. 그죠? 근데 1등 제품 아니라도 아이폰은 팔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태계는 글로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협력 생태계죠. 그게 정의가 됐을 때 개별 기업체들은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의 서비스는 수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업종이 모여서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아주 큰 거고요. 작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페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카페를 열 때 내 혼자 투자 다 해갖고 할 필요 없어요. 커피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안에 서빙 잘하는 사람하고 다시 공동 투자해도 되죠. 그러면 투자비도 줄어들고 가치는 높아지죠. 개별 투자는 줄어들고 대신에 1등을 해서 쫙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이 그런 것처럼. 그래도 제가 알리려고 노력은 꽤 했습니다. 국회에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거 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창조 특위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아무것도 못했고,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서비스와 생태계와 플랫폼과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죠. 서비스 만드는 건 혼자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는 혼자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잘해. 그럼 최고의 커피 가게를 만들까? 이건 누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의 커피 가게를 만드는 건 내 혼자 안 되죠. 즉, 목표 설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실현을 할 때 요거를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 쉽진 않죠. IT를 이해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서비스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이해해야 되고, 중요한 건 지금 경쟁자를 파악해서 필승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건데, 절차를 이렇게 7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여기서 내가 해볼 거야 해도 이 순서대로 대충 작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비즈니스, 어떠한 산업을 다루고 자동차 산업을 다루겠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그 산업 생태계 환경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하면 저는 100% 할 수 있다. 저한테 기회를 주면 난 할 수 있겠어요. 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표 설정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전문가들만 책임지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도 농업 분야에 제가 좀 바른 소리 좀 하고 다닙니다. 내가 농업 어떤 분야도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틀로서 해가지고 농림부가 잘못한 거 조목조목 제가 다 짚었어요, 실제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결국엔 사람들은 소주와 삼겹살만 먹는 구조로 농림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게 사케로 보이냐? 일본 쌀로 봐야 된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이라도 그거 전략 수정하면요. 몇 년 내로 비축미 문제 다 해결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유주 이제 살살 먹기 시작하잖아요. 5%만 올리면 비축미 다 사라져요. 우리가 먹는 술이 있잖아요. 지금 소주 먹잖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면 주세가 약간 흔들릴 수 있어서 급격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먹는 술의 5%만 업그레이드 해도요. 쌀 비축미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제가 카운트 해봤어요. 거기서부터 농업 혁신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큰 단위의 그걸 해 나갈 때 제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혁신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했는데 저는 에너지에 평생 한 30년 연구한 분 데리고 했어요. 그분 말 받아 적어가지고 내가 정리만 했어요. 근데 정리한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죠. 깊게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는데. 즉, 틀만 바꾸면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관점의 틀. 이게 이제 통신사가 과거에 이렇게 했죠. 이대로 했어요, 사실은. 서비스를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그때 콘텐츠 공급업자들은 좀 티꺼웠죠, 많이. 얘네들이 왜냐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었어요.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다운받을 때. 통신사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자, 여기에 애플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웠어요. 중심에. 그러면서 플랫폼을 자기네 유리한 구조로 바꿨죠. 앱스토어라는 개념도 넣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전략을 보세요. 콘텐츠 시장까지 먹고 요걸 해서 전체를 내가 지배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신사가 이런 전략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2등 통신사를 꼬셨어요. 스마트폰 설계한 걸 딱 보여주면서 야, 이 정도면 너한테 독점권을 3년을 줄 테니 그러면 KT한테 가서 그랬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AT&T예요. 그게 2등이. 3년 내에 SK 고객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봐라. 이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을 봐라. 넘어올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3년 동안 삼성이 갤럭시를 안 만들었으면 SK는 많이 뺏겼을 거예요. 삼성이 아마 6개월도 안 걸려서 똑같은 걸 내놨죠. 그래서 SK한테 줬어요. 그게 삼성폰이 세계를 빠른 시간 내에 장악한 이유죠. 스티브 잡스한테 가서 정말 삼성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죽어서 그것도 못하겠지만. 근데 분명히 디자인이고 뭐고 다 뺏긴 거 맞죠? 그래서 돈도 많이 물었죠. 어쨌든 우리가 애플이 2등 통신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침투를 해서 지금 또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가 이 중심에는 하나 있어야 돼요. 보니까 어디든지 리더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해갔던 컴퓨터 조립업자가 이 자리를 차지했죠. 통신사가 지가 똑똑했으면 이거 안 뺏겼어요. 미리미리 혁신을 했으면. 그런데 이걸 통합해내는 사람이 통신사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놓친 거죠. 뭐 대충 이 정도 내용이 이제 골격이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커피도 제품이죠. 캡슐 커피. 네슬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제조 원가 경쟁을 할 때는요, 유기농 못 씁니다, 잘. 얘네들은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 목표를 세웠고, 유기농 커피를 많이 대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납품 받는 걸 그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을 제대로 유기농을 하면 맛있어요. 무농약 이렇게만 하면 맛없는, 농약은 안 쳤는데 맛없는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제대로 유기농을 하면요, 품질이 좋고 맛도 좋아요. 그 유기농을 유도하면서 그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에
네슬레, 금융기관, 교육기관, 인증, 이건 NGO가 담당하게 했어요. 농가, 이 5개의 세력이죠. 이것들이 총괄 지휘자는 네슬레인데 다 독립적이죠. 농가가 이걸 생산하고 반드시 네슬레에 안 팔아도 돼요. 자기가 다른 데 팔아먹으면 팔아도 되고 다 NGO한테 맡긴 거 NGO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종속적, 즉 네슬레가 만약에 투자를 해갖고 농장을 다 사들여갖고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사업이죠. 여기 생태계에 참여한 거는요, 참여한 기관들이 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동차 회사, 이때까지 자동차 생산 전체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가 투자 다 하고, 중소기업들 뭐 부품하는 거는 이제 거의 그래도 그것도 종속이에요, 거의.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한 애플 스마트폰을 보세요. 콘텐츠 업자들 다 독립적이죠, 그죠? 아이폰 쪽에 앱스토어 그쪽에 올릴 수도 있고, 갤럭시에도 안드로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가치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한 개 플랫폼 하나 만들고 스마트폰 조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통적 제조업 기준으로 본다면 애플이 게임 회사도 만들고 음악 회사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 시대가 이제 협력을 해서 가치 창출한 다음 잘 나눠 먹자. 공유 가치입니다, 그게. 공유 가치 내가 볼 땐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정책하는 사람도 그렇고. 쉐어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공동 소유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가치 그러면 예를 드는 게 자꾸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는 거네? 집을 공동 소유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공동 소유라고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평하게 잘 분배하자. 그래서 영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번역 잘못하면 항상 그 문제가 생기죠. 여기만 해도 농가소득이 300% 증대가 됐고요. 제가 이제 농업이 그냥 농업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밑에 인프라, 로봇, 에너지, IT. 이게 비용을 줄여주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중에 어떤 농업 분야의 전문 기업이 있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창조에 작게나마 어떻게 기여할까요? 이렇게 고민해 보면 답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팜 하는 어떤 제품이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결국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은 안전하게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서포트하는 부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미래가 밝죠. 갈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스마트 식물 공장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나는 그건 먹지 못할 거 아닌가. 그것도 이제 안에서 비료로 주는 스마트 식물 공장. 비료잖아요. 비료는 몸에 안 좋아요. 화학 물질이잖아요. 식물 공장도 물론 그 안에 토양을 깔아갖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뭘 하든 간에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하면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협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소주성이 어떻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가 남을 거예요, 엄청. 이건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지금 자꾸 교육 갖고 우왕좌왕 하는데,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변환을 시키면요, 교사들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은 마치 인터넷 강의하면 교사들이 강의를 안 될까봐 그러는데, 인터넷 강의 하나가 모든 학생들 만족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똑똑한 애들 따로 해야 되고, 또 조금 진도가 늦는 학생들은 다른 콘텐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 본연의 지도 스승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교사들이 지가 강의를 하려고. 잘못된 거죠. 인터넷에 가면 훨씬 잘된 게 많은데 그거 못 보게 하고 내 거 들어. 이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고 콘텐츠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선생님 고맙죠. 뭐 강의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잘 못하는 사람이 내 거 들어 이러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본질을 고객이 원하는 건 더 좋은 거예요. 진짜 교육은 그래 봐봐야 그것도 패러다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현장 결부해가지고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현장 경험, 이것까지 결부되고, 선생님 강의는 콘텐츠를 대신하고 하는 그 재설계하면 되는데 방향은 분명해요. 그럼 그거 다시 설계하면 되는 거죠. 사교육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동안이면요, 교육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코 어려운 길은 아닌데,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 제조 만약에 하신다면 제조 기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조 기술이 있어야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 구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조만 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이리버처럼. 인더스트리, 즉 산업 전략도 제가 독일 거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제조를 가지고 스마트 뭐 한 거 이것만 사람들이 보고 오는데, 시장에 빨리 내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시장은 정말 고객을 빨리빨리 만족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인지한 걸 보니까 서비스를 상당히 표현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업들이 각자 도생 뭐 이런 개념이죠. 정부가 아직 그 코드를, 물론 이런 노력도 당연히 좋은 노력이에요. 당연히 좋은 노력이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되려면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에너지 분야에 연구했던 건데, 이 빨간 게 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죠. 이 빨간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자꾸 써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드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로 하는 어떤 서비스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내는 과정에서 혼자는 안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실현해내는 과정이.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맥락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태초에 원시 생활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이때는 먹거리가 제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생존하려면. 산업시대에는 생존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앞으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고 보람있게 살려면 뭘 확보해야 될까? 돈은요, 우리 지금 60세 정년으로 보고 돈 벌면 100살 넘게 산다는데 부족해요. 돈만 비축해 갖고는 끝까지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살아남으려면. 이거죠. 그래갖고 협력을 하는. 이때 지식은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잘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컴퓨터 더 잘해요. 학교 다닐 때 1등 한 사람하고 10등 한 사람하고 아는 것 차이 뭐 얼마 있어요? 시험 문제 몇 개 더 틀리고 안 틀리고 그거지. 아는 거 다 비슷한 거죠. 그때 서열 매길 때 되게 중요해 보였어요. 서열만 안 매기면 그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요,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계량화를 못해서 그렇지 경험을 통한 지식이 그걸 계량화를 할 수 있다면 양이 엄청나요. 누가 좋은 경험 많이 하고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 가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에 기여를 하려면 내가 체득해서 해야 될 지식이 많은 거죠. 커피의 맛을 예민하게 알아낸다. 좋은 지식이죠. 좋은 바리스타가 될, 그 사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커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컴퓨터에 다 나오는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멘트는 우리는 제품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생산에 대한 노하우 다 있다. IT 혁신 능력이 있다. 다른 나라가 없는 거, 이거는 다른 나라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빨라요. 좋은 거 빨리빨리하고. 이게 최고 경쟁력이다. 다만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서비스화에 대한 추진 전략이나 이게 아직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자영업 수준에서도 서비스 중심으로 보는 전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